자, 안녕하세요. 물리법의 2주차 두 번째 강의 되겠습니다. 수요일 강의고요. 자, 지금 녹화는 아까 첫 번째 강의한 이후에 그냥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월 5일이고요.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법적인 어떤 논증 구조, 법적인 그 법률 문장의 법조문의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요건과 효과로 구성되는, 그러니까 조건과 효과로 구성되는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체로 법 조문은 그렇고, 그러면 조문의 내용을 현실에서 일어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일종의 법적인 해석이고 적용의 범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은 대체로 보면 여기 말한 것처럼 3단 논법을 바탕으로 해서 전제가 진행이 됩니다. 3단 논법은 뭐 여러분 좀 이제 아시겠지만 학교 다닐 때 배우셔가지고 대전제 그리고 그 다음에 소전제 그 다음에 결론 순으로 나가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비유하자면은 뭐 A는 B다. 뭐 이거 A는 B다. 그리고 근데 B는 C더라. 라는 게 있으면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A는 C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들이죠. 자, 요게 이제 일종의 3단 논법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까 우리가 이전 시간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민법 조문을 가지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법 조문은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요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여기서는 지금 밑에 아래 내용을 보면은 자, 요렇게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면 자, 생존한 동안 권리의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끊을 수 있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지난 시간에 끊어봤던 것처럼 자, 여기서 자, 사람은 생존한 동안 사람이 살아있다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도 끊어볼 수도 있다고 그랬죠. 자, 여러 가지 조건과 효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상황에 맞는 형태로 끊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이렇게 일단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은 자, 그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게 이제 대전제입니다. 자, 대전제. 자, 여기서 법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법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겁니다. 대전제는 그래서 대체로 법조문, 법조문이거나 혹은 법에 대한 어떤 유력한 해석, 대체로 보면 판례, 자, 같은 것들이 소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게 이 케이스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면 너는 사람이야. 그래, 넌 사람이지. 현실 세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는 것이죠. 자, 사실관계는 그래, 너 사람이네 라는 건 사실이잖아요. 자, 그 사실관계가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부합하는지를 검토하는 거죠. 그러면은 너 어떻게 돼요? 이제 합쳐보면은 너는 그러므로 너는 살아있는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또 다른 거, 우리 아까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자, 냥이. 자, 냥이를 기준으로 그럼 냥이는 사람이 아니죠. 자, 사람이 아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냥이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더라도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논증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 자, 냥이와 사람에 대한 두 가지 사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포섭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들 여기서 대전제를 쓰고 소전제를 쓰고 결론을 내는 이 결론 부분에 이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포섭한다라고 해요. 법적인 설명에서는.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논증 구조에 하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법을 배운 사람은 이렇게 3단 논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로스쿨에 오게 되면은 3년 동안 열심히 훈련하는 가장 궁극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이 법 조문이 복잡해지고 여기에 이제 판례가 들어가면 대전제 내에서도 다시 또 3단 논법이 또 들어가고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점점 더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로 살펴볼 수 있는 법적인 논리 구조예요. 무슨 경제학이나 이쪽 보통 일반적인 다른 분야의 법학이 아닌 사회학 분야에서는 보통 그냥 가정을 그러니까 일종의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증명하는 형태로 간다면은 자, 규범학인 법학에서는 자, 이렇게 법 조문을 제시하고 그 사건이 거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자,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이 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3단 논법에 의해서 의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법 조문을 찾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조건과 효과로 구분해 보고 그리고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거기 들어가는지를 비벼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싹싹싹 비벼가지고 결론을 내려보면 되는 겁니다. 이걸 능수능란하게 잘 판단을 내리시는 분들이 대법관이신 거예요. 가장 어려운 문제에서도 좋은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대법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건에 이 사실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법적 효과, 법에서 규정한 법적인 효과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좀 보충해서 본 거고요. 자, 오늘은 전체적인 좀 법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훑고 넘어갔습니다. 이 강의가 법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을 이제 심어주고 거기다가 물류까지 살짝 엎어서 맛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가급적 여러분들 많은 걸 전해주기 위해서 잘 욕심이 좀 있거든요. 욕심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말도 좀 사실 빨라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교수님 말 빠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 말이 빠른 건 요즘 이제 다행히 이게 실강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는 여러분이 적절하게 조절하세요.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가급적 2배속, 배속을 더 빠르게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뜩이나 모르는 분야의 수업을 듣는데 이걸 빨리 들으면 이해 못한다고 그랬죠. 그죠? 잘 느리게 듣는 건 괜찮은데 빨리 듣는 건 좀 그렇습니다. 여하튼 간에 제가 말이 빠르게 하는 이유는 제 욕심이 좀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제가 좀 다루고 싶은 전체적으로 그려보고 싶은 그림이 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법학 개론 과목, 우리 학교에서 이제 뭐 법학의 이해 뭐 이런 식으로 개설된 과목들이 있을 텐데 사실 별 재미없거든. 저도 학교 다닐 때 그 이제 법대생으로서의 교양 필수 중에 하나가 이제 법학 개론인데 듣고 났더니 되게 이렇게 내가 왜 이걸 전공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이왕이면 사실 법은 재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법을 좀 재미있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들이 우리 현실 생활에서 어떻게 이게 밀접하게 관련이 되느냐 그리고 그러한 법 조문들이 우리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만들어져 왔는지를 이 강의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사람들이 다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재밌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섞어서 하다 보니까 섞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도 뭐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니까 잘 보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개를 돌린 이유는 이쪽에 모니터가 하나 더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쪽을 봐야 이게 녹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볼 수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일 먼저 헌법에 관해서 좀 살펴볼게요. 헌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 그 다음에 형법 순으로 이렇게 쭉 봐 나갈 텐데, 자 헌법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말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공자님 말씀이죠. 공자님 말씀. 너무나도 좋은 말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한가? 공자님 말씀 다시 다 알잖아요. 다 뭐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좋은 말, 좋은 일 하면서 살아라, 뭐 남에게 해를 끼치면 이런 것들인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근데 헌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우리나라의 법률의 최우선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법의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거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법률이 제정되고 그 법률을 자 이거는 국회에서 만들죠. 국회에서 제정하고 그 다음에 그 법률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자 시행령을 만듭니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발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시행령으로도 부족한 경우에 자 시행규칙이라고 해서 이거는 각 부, 그러니까 뭐 법무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뭐 국토교통부, 자 이런 곳에서 만드는 게 시행규칙입니다. 이제 그 외에도 또 약간 이렇게 패러렐하게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각종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얘기하는 조례라는 것들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쭉 만들어져 이런 모든 것들의 최상위에 있는 것이 헌법입니다. 자, 최상위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들이 자기보다 위에 있는 법률의 내용 혹은 그 법률이 밝히고 있는 정신에 위반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 악법이 만들어졌다.
악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의 내용이 이 악하다는 내용의 예컨대 이게 헌법의 정신에 반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위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헌. 위헌이란 말은 아이고. 자, 위헌이란 말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말을 줄여서 위헌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위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법률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정신이나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이것이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 그 정신에 반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법률이나 시행령 규칙들을 통제하는 가장 최상위의 규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헌법이 이제 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여러분들 뭐 헌법이 뭔지는 잘 아시겠지만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본 적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맛만 봅시다. 자, 헌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법률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률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원칙적으로 헌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의해서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도 만들고 대통령도 뽑고 법원도 구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 자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국회가 법을 제정하면은 그 제정된 법을 대통령이나 정부가 행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그게 잘 시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제 번복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인 거죠. 자, 근데 그런 헌법은 그러면 어떤 정신으로 만들어졌는가? 헌법 정신, 헌법이 당연히 정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헌법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 뭐 그런 것들이 뭔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 약간 이제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자, 헌법은 재미나게 그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법률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헌법을 보시면은 재밌는 게 우리가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아마 그 숙제를 하면서 아시겠지만 자, 근데 변호사법 같은 거가 자, 변호사법 같은 경우에 찾아봤더니 맨 앞에 뭐 이렇게 그냥 바로 법 타이틀이 나오죠. 법 타이틀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냥 바로 1장 목차가 나오고 1조가 쭉 시작되는데 자, 대부분의 거의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 모든 법률은 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헌법의 경우에는 옆에 자, 헌법이라는 타이틀이 나오고 그다음에 전문이라는 게 전문은 앞전자예요. 그래서 헌법에서 맨 앞에 나오는 글이라는 형태로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문장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장, 1조, 2조 이렇게 시작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여준 특색이 뭐냐면은 아까 변호사법 같은 경우는 제 1조 뒤에 무슨 말이 이렇게 괄호를 치고서 뭐 어떤 이렇게 요약된 말이 헤드가 있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뭐 민법의 소비대차 같은 경우도 598조, 제 598조 그다음에 괄호 열고 소비대차의 의의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조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문장이 이렇게 단어들이 여기 사이에 지금 제가 표시한 부분 보이나요? 자, 요 사이에 여기 조자와 이 제1항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헌법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그 말들을 표제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헌법은 표제가 없어요. 여기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특색입니다. 각 조문별로 그런 표제가 없고 그리고 요 앞에 맨 앞에 왜 우리가 이런 헌법을 만들었는지 헌법에 제정된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전문인데 자, 이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현행 헌법의 전문이고요. 현행 헌법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한번 봤으면 싶은 게 1948년 헌법 전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1948년에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그 제정될 당시에 헌법입니다. 1948년이라면은 역사적 맥락으로 보면 이제 1945년에 우리가 일제로부터 이제 벗어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좀 남북이 좀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와중에 있다가 뭐 어쩌자다가 결국은 남한만 단독 정부를 수립하게 됐죠. 자, 그래서 그때 여튼간에 만들었습니다. 뭐 여튼간에 이게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첫 번째 헌법이란 사실이 있는 거고 그 내용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를 한번 보는 겁니다. 헌법은 모든 나라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도 있죠. 북한도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 속에는 그 나라가 추구하는 방향이라든지 뭐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험난했던 역사 왜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 나라를 건국했는가는 내 히스토리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읽어보면은 와 대한민국 이런 과정을 거쳐서 됐구나. 우리 이런 가치들을 중요시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치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많은 법률에 우리나라의 많은 법률이 제가 정확히 개수는 몇 개인지 모릅니다. 대충 한 4,000개 정도의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시행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냥 저도 어디서 이제 들은 얘기인데 4천여 개의 법률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런 법들의 근간이 되는 헌법 정신인 거죠. 그래서 헌법 정신을 알고 있으면은 그런 법률이 혹시 뭔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그런 법률에 위반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아,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아주 단초가 되는 부분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헌법 제정에 의해 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자, 기미 3.1운동 얼마 전에 3.1운동이었죠. 자, 3.1운동 뭐 이제 100주년 뭐 이래가지고 몇 년 전에 했습니다. 1919년에 자,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개성하여 자, 우리가 독립정신을 개성하여 자,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자,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하며 자, 모든 사회적 패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 제도를 수립하여 자, 여기 이제 나오는 얘기 있습니다. 사회적 패습 타파. 이거 일종의 정의죠, 이게. 이것도 정의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근간은 민주주의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자,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자,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이 헌법을 제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재헌의회라고 해서 재헌의회를 구성하고 그 재헌의회에서 이걸 이제 만들고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자,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영속해서 유지되고 번영해야 된다는 그 의지가 이 헌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때 추구하는 가치관들. 자, 사회적 패습을 타파해야 된다.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자, 기회를 균등하게 해야 된다. 자, 문화도 발전시켜야 되고 경제도 발전시켜야 되고 자, 그다음에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일종의 평등이죠. 자, 그다음에 국제 평화를 우리는 추구한다. 평화를 좋아하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국가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헌법을 뭔가 이렇게 딱 제정하면서 앞에 나서 이걸 촥 읽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런 의미 생각한다면은 뭐 여기 이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이 밑에 1조부터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21조까지 있어요. 그 조문의 내용들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그러니까 가장 헌법의 정수만 뽑아놓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자, 헌법은 왜 존재하는가 봅니다. 자, 헌법은 왜 만들어졌나? 헌법은 그냥 여러분들 공부할 때 뭐 정치, 경제 이런 과목들 때 여러분 괴롭히려고 만든가? 그게 아니에요. 헌법이 가지는 의미는 다른 말로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왜 국가란 것이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헌법 조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 텐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앞에는 뭐 이렇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이거 막 시작되는데 자, 여기 보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는 구석에 몇 개 안 나요. 나머지는 다 국민의 권리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뭐 행복을 추구해야 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법 앞에 평등하고 신체의 자유가 있고 뭐 하고 다 짱나죠. 이게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여기서 쭉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기본권 목록이라고 보통 이제 칭한에 통칭해가지고 자, 그게 앞에 나온 이유는 헌법이 이걸 구현하겠다는 거예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국가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야 듣기 좋으라고 누구나 듣기 좋으라고
기본권을 규정해 둔 것이 아니라 헌법에 국가는 그러한 기본권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게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 나라마다 차이는 있겠죠. 기본권 내용은 요즘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권이 뭐 공통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니까 뭐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그 각 나라마다 약간씩 좀 차이는 있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헌법을 보면은 각 나라마다 대체로 그래도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차이는 그러한 기본권을 정말 그 나라가 만들어 주느냐,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아니면 그냥 어디 외국에 나갔는데 이렇게 드림 유잖아, 헌법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 쪽팔리잖아. 쪽팔리겠죠? 얘들은 뭐 저기 뭐 북한이나 이런 나라들 같으면은 가가지고 이렇게 들이밀면은 그런 게 없다고 치면은 쪽팔리니까 그냥 일종의 그냥 뭐랄까 그 명목상 그냥 자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그 정도 만들어 놓은 나라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말 그대로 선언적 의미만 있는 나라가 있고 그 선언된 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 제가 이제 다른 나라 법들을 조금씩 이제 주워들어서 보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 기본권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헌법이 추구하는 것은 이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헌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이 기본권 행복을 추구하고 자유를 부여하고 사회적으로 다 같이 잘 살게 만들고 자, 평등하게 대접받아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죠. 이건 일종의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를 빵 밝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가치를 밝혔으면 가치란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잖아요. 그 목표를 제시했으면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뭐 어떤 수단을 통해서 달성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목표를 이룰 것이냐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루어야 되는 수단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뭐있어 여러분들 아는 시스템이 그게 바로 여기 말한 상권 분립입니다. 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는 국가기관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헌법 조문을 볼 때 제가 아까 그 기본권 나오는 2장이 있다고 그랬죠. 그 장이 끝나면은 그게 36조, 37조, 38조 되면 끝나는데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 것은 국회에 관한 규정, 그다음에 뭐 대통령에 관한 규정, 뭐 우리나라 행정부, 정부에 관한 규정, 법원에 관한 규정, 헌법재판소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국가의 각 기관들에 대한 소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관들이 앞에서 설명한 기본권이라는 우리나라가 우리 국가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이 목차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순서를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어르신들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이렇게 법치주의 환경이나 민주주의 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채 그동안 살아오셨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뭐 기본권은 그냥 그건 뭐 좋은 말만 적어놓은 거고 중요한 것은 거기 뭐 대통령이 어떤 힘을 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죠. 대통령이건 국회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국민의 행복에 의해서 봉사하는 기관이어야 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인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제 봅시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비교를 해보면 돼요. 자, 조선시대 이전에 어때냐? 조선시대 이전이 아니라 그냥 조선시대부터죠. 자,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시대에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조선이 망했습니다. 그죠? 근데 조선시대에 보면은 뭐 막 기본적으로 어때? 그냥 왕이 이거 다 먹잖아.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이제 뭐 국민을 뭐 백성을 편한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런 의지들이 명확하게 표명된 것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위에 있는 우리 사실 거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인데 요즘은 좀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자, 우리 그 휴전선 이북에 있는 곳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과연 그 우리가 보통 이때 북한 주민이라고 하냐 그분들의 행복은 얼마나 북한 사회가 챙겨주고 있느냐 잘 모르겠어 그거는. 뭐 근데 그 뭐 거기도 잘 살고 있다. 자기들끼리는 뭐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자, 여튼간에 그런 것들은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작년에 이제 그 킹덤이라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를 이제 보고서 거기서 이제 이것과 관련된 얘기를 대사로 막 하길래 그때 강의 시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보면은 뭐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 왕을 이제 끌어내리면서 하는 것이죠. 뭐 당신을 그 자리에 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당신이 해원 조치로서도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탐해서도 아니다. 용상에 앉은 자 당연히 해야만 했던 일들, 요게 중요한 거. 용상에 앉은 자 임금이잖아요. 임금이 해야 했던 일들은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고 왕은 그 백성을 하늘로 삼는다는 그 도리를 외면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조선시대는 그냥 일종의 수사죠. 레토릭인데 현대 사회는 이걸 아예 구체적으로 헌법에 못을 딱 박아버리고, 그리고 국가의 운영을 그 시스템에 맞춰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기관들이 그냥 권력 기관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권력은 그 자체로 어떤 목적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을 활용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국민은 저리 가고 그냥 국가기관 그 자체가 어떤 뭐 힘을 가지고서 뭔가 내가 뭘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그건 위헌적인 행태가 되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에 좀 그런 형태가 보이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사실 내가 같은 법조인이지만 저도 그 법조인 출신들이 구성하고 있는 기관인데 좀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식 사고를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하튼 국가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그걸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삼권 분립이라는 것을 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어, 여기도 사실은 뭐 형식적으로는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여튼간에 명확하게 보자면 조선시대에는 자, 왕이 모든 것을 다 했죠. 자, 왕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이게 일종의 뭐 교지를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왕이 한마디 하면은 그게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요즘 현대식으로 보면 그 법률을 제정한 거지. 교지를 반포하면은. 자, 그리고 이걸 반포하면 어때? 신하들이 그걸 집행합니다. 그에 따라 사는 거죠. 이게 일종의 행정부의 역할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게 잘 안 되면은 왕이 앉혀놓고서 이렇게 막 바로 그냥 뭐라고 하잖아요. 자, 그게 바로 사법의 역할까지도 전부 다 왕이 혼자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고 싶으면은 뭐 지켜주신 분이 간혹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그렇게 안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이 절대 권력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쪼갠 게 삼권 분립이잖아요. 그리고 세 개의 권리로 권한을 분할시켜 놓고서 국민의 기본권이 지켜지도록 하자라는 게 우리 헌법에 있는 정신이고 현대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헌법에 들어가 있는 많은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간단한 것들, 뭐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는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헌법의 기본 원리는 겁니다. 첫 번째, 민주주의 원리. 그 다음에 복지국가 원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권 보장, 뭐 이런 것 정신들이 있는데 사실 재미없죠, 그죠? 민주주의 원리는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학생들은 일단 몸을 꼬면서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잖아, 그죠? 근데 이 국가 공동체가 이렇게 나서서 해야 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자, 국가가 그 구성원이 국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서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옛날에는 어때요? 지배를 하는데 누가 지배했어요? 왕이 지배했잖아. 지금은 국민이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프죠, 셀프로 그냥 룰링하는 거예요, 혼자서 스스로 지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민이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민주주의 원리예요.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좀 거창하게 있어 보이려고 라틴어로 된 문장을 가져왔는데 이 뜻은 밑에 있습니다. 자, what touches all, 모든 사람에게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자, should be considered, 자, 고려돼야 되고 그다음에 승인돼야 됩니다. 누구냐? by, 누구에 의해서 by all.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같이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여러분 개인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자, 여러분과 관련된 일은 여러분과 상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의 직장입니다. 그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과 관련된 것은 나와 상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가족과 관련된 일이면 우리 가족과 상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 여러분이 학생으로 오신 분, 이나대 학생과 관련된 일이라면은 이나대 학생과 얘기를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국가, 사회, 지역, 가정, 개인 이런 것들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전부 다 당사자의 관여하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나에 관한 문제인데 내가 관여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에 관련된 일인데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다거나 혹은 여러분들 뭐가 내용을 알려준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물고 일 처리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 나쁘지 않나요? 기분 나쁘잖아, 그죠? 요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지. 하지만 옛날에는 흔했던 일이야, 그게. 왜 예전 같으면은 뭐 일종의 뭐 가부쟁대 사회 뭐 이러면은 그 아버지가 시키면 그냥 다 하는 거야, 자식들이, 그죠? 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시절이 그게 민주주의냐?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아오셨던 분들이 지금도 살아 계시잖아, 많이.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 시대에 남의 생각을 마치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척하면서 그 사람의 의견을 묻지 않고 내 맘대로 해놓고 야 그게 다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야 라고 하는 식의 얘기들은 지금 시대엔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일은 여러분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집에 꼬마 녀석이 있어요. 이제 아직 학교도 안 가는 녀석인데 그냥 물어봐. 걔와 관련된 것은 때로는 이 녀석한테 물어보면은 택도 아닌 얘기를 막 할 때도 있거든요. 뭐 이 화가 이렇게 막 뻗치는데 그래도 그냥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야 싫다 그러면은 이제 잘 구스르고 달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이제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럼 어땠나 우리 부모님이 어땠나 생각해 보면은 그냥 부모님들 알아서 해버렸잖아요. 나한테 묻지도 않고 그런 시대에 살던 사람들 이제 조금씩 시간이 바뀌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자기 나 뭐 자존 이런 것들을 챙기는 시대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본인의 일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관찰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더 강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에요. 민주주의라서 굳이 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랄까 그 민주주의가 뭔가요? 물어보면은 한 열에 한 일곱 여덟은 요거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 근데 이게 아니고 다수결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수결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직접 의사결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국가에 관한 일이라면 그것도 국민들이 관여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이 많잖아.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5천만 개의 입이 있어요. 5천만 개의 입이 떠들면은 이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5천만 명이 얘기를 다, 야, 그거 뭐 들으나 마는데 뭐 들어봐. 이렇게 하고 잘라버리면 그것도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각자가 자기의 생각에 맞춰서 뭐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전부 다 지 맘대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전부 다 각자가 떠들고 어떤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 자기의 이야기를 한번 떠들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 떠들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게 토론하는 겁니다. 각자 말을 표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고 그 다음에 그 표현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토론을 나누는 거예요. 토론을 나누다 보면은 이제 5천만 개의 입이 점점 좀 이렇게 대충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한 두세 개 남았어. 근데 이쯤에서 이제 더 이제 축약될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 쓰는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민주주의를 좀 더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현실 세계에 좀 더 이렇게 원만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도입된 어떻게 보면 이쪽에 타협입니다. 타협의 경과물 이거 다수결이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다수결 자체가 자 그래서 그렇게 떠들고 이야기의 자유를 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고 다 같이 떠들려면은 어떻게 되야 됩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대등한 인격체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자 여러분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는 얘기가 무시당하고 어르신이 할아버지 할머니 예를 들면 그건 굉장히 큰 울림과 요건 아니라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전부 다 대등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얘기하더라도 비록 여러분 어리고 아직 경험이 없지만 그 의견도 그 의견대로의 의미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대등하게 얘기를 듣고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우리 모두의 의견은 다 소중합니다. 자, 그 결과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사고방식. 이런 사고를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보편적인 상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결과 권위주의가 대두하고 있고 아까 그 꼰대 이런 분들 뭐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안녕 이제 하자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은 시간이 결국 해결해 줄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아까 얘기한 내용인데요. 자, 국가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현실적 한계가 있다. 5천만 명을 다 얘기를 듣고서 그다음 전부 다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바쁘죠. 세상에는 즐길 게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자체를 또 막 얘기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대표라는 또 기술적인 방법을 또 도입하는 거죠. 그게 대의제라고 합니다. 그 대표가 누구예요? 그게 뭐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대통령일 수도 있고 우리를 대표해줄 사람을 뽑는 것. 자, 그게 대의제고 그래서 그 뽑힌 사람들끼리 옥신각신 이렇게 얘기하고 떠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를 뽑는 방법은 선거. 선거에서는 이제 뭐 선출된 자가 때로는 가끔은 선거를 통해서 뽑긴 하는데 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이 국민의 의사를 또 왜곡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런 경우에 뭐 이제 대응하기 위한 이제 앞으로의 얘기입니다. 이를테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렇게는 한 경우가 뭐 몇 번 있긴 한데요. 자, 인구 통계학적으로 근거한 추첨을 통해서 어떤 이슈, 주제별로 그 대표에 의한 의사결정을 가미하기 위한 시도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로비를 받는다든지 때로는 뭐 당론이니 뭐 이래가지고 막 자기 의견을 이렇게 제대로 그러니까 충분한 의사 표현도 못하고 토론도 못한 채 끌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럴 바에는 자, 선거 됐고 선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국민 전체 의사를 한번 모아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되고 있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인구 통계학적으로 예전에 지금 벌써 이제 한 3년,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그 신고리 원전을 만들고 있는 원전을 그냥 건설공사를 중단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원전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500명의 국민을 뽑았어요. 전 국민에. 그래서 뭐 연령 비율이라든지 학력, 뭐 직업, 지역, 뭐 남녀 성별 이런 것들 다 고려해 가지고 사람을 뽑은 다음에 500명을 뽑았어. 500명을 뽑아서 한 곳에 모아놓고서 그분들에게 원전과 관련돼서 찬성하는 입장,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에 이런 자료들을 쭉 보여주고 그분들끼리 500명들끼리 토론을 하고 얘기를 나누게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모아놓고서. 자, 그 결과 나왔던 것이 최종적으로 그분들이 마지막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뭐 의견이 통일이 안 되겠죠. 그것도 나름 500명인데 그분들이 그러한 충분한 수기는 충분한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 뭐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갑자기 전화 가지고 물어보잖아. 지금 대통령 지지하세요 안 하세요? 어? 근데 나는 사실 대통령 지지하는데 엊그제 나온 정책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면은 반대 이렇게 누르신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뭐 그 정책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내용은 모르고 그냥 얼핏 그냥 언론에서 저기 저 어떤 기자들이 무슨 신문사에서 딥다 까니까 저거 안 좋은 거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말고 아예 데려다 놓고서 스터디를 시키는 거죠. 스터디 시키면은 국민들 중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그 스터디를 통해서 그때 500명의 사람들 공부를 하고서 판단을 내리면은 즉흥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서 여론조사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한 결론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런 측면이 고려돼서 그때 했던 방식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기억으로 공론위원회가 그 이후에 여러 번 시행이 됐는데, 근데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여튼 결과를 냈던 것은 원전 부분이었고, 그 이후에 뭐 우리나라 교육 제도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뭐 무슨 수능 중심으로 가느냐, 뭐 막 이것도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팽팽하게 결론이 안 났어. 이거 그 말은 그렇게 모아놓고서 스터디하고도 결론 냈는데 스터디하고도 투표에 붙였는데 결론이 안 났다는 말은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정말 어려운 문제를 한번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튼간에 자, 그런 방식들을 가미해서 우리의 국가적인 의사결정을 해보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자, 선거만이 우리 국가의 의사결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런 이렇게 수기적 방식, 그러니까는 뭐 표본을 통해서 뽑은 국민을 쫙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죠.
지도에 보면 축적이 있잖아요. 축적이 몇만 대 1 이렇게 압축해서 보여주잖아요. 실제 시험을. 자, 그런 것처럼 국민들도 이렇게 압축해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 유형이 또 뭐냐면은 공론화위원회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가끔 하는데 저희 미국 영화 보면은 배심제 있잖아. 배심제도 그런 것들 어떤 기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지금 뭐 국민 참여 재판이라 그래서 배심제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 사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알아서 하도록 맡겨버리는 방식도 있고 이런 방식도 있고 제가 말하는 다 다양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설명이에요. 자, 근데 여튼간에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자,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방법들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적절한 것 같은가요?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헌법의 기본 원리 두 번째는 법치주의 원리입니다. 자, 법치주의는 말 그대로 법에 의해서 통치한다는 것이죠. 자, 국가 공동체가 감정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의 마음에 따라 운영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대통령 뽑아놓습니다. 자, 국회의원 뽑아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사람이잖아. 자,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약간 이제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뭔가 이렇게 여튼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저번 그 대통령에서 봤잖아, 그죠? 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만 맡겨두기가 애매하다. 그러니까는 적어도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냥 왕 세우듯이 그냥 그런 분 한 분 세워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그게 바로 법이죠. 자, 그렇게 만들어둔 법을 일단 제정해 두면 어때요? 대통령이 바뀌고 국회의원이 바뀌더라도 그들이 법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이미 존재하는 법률의 내용들을 따르고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게 법치주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 권력의 작용이 법에 근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법에 근거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 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자, 법률이라는 형식만 그럼 갖추고 있으면 다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몇 번 얘기했던 악법도 법이다. 법인가라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악법이란 것도 일단은 법률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 거잖아. 내용은 개판이지만. 자, 그러면은 그냥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이거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라고 무조건 말하시는 분 많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용을 들여다봐야 된답니다. 자, 법이라는 형식에만 치우쳐서 그냥 법률이라는 형식만 갖추고 있으면은 그걸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을 형식적 법치주의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 그 내용도 정의로운가, 그 내용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헌법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까지도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건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2단계 이제 가고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형식적으로 이게 법률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정말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 법을 아는 사람은 자,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간혹 여러분 생각에 부당한 법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법률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법률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악법도 법이니까 그냥 이러고 살아야지. 억울하지면 어쩌겠어. 다 내 팔자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법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은 뭐냐? 그건 뭐 나중에 좀 보겠지만 헌법재판소에 가는 겁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에요.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역할을 우리나라 많이 해서 꽤 위헌 선언된 법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이라고 해서 그 법률 자체가 정의롭다 요건 아니에요. 한 번 더 리뷰를 거쳐서 때로는 그 효력이 부인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의 정의에 부합하나요? 이런 법치주의 원리. 그쵸?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거와 관련된 연장선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들. 자, 헌법에 그러면은 헌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헌법에 그냥 공잣말 적혀 있다고 넘어가게 아니라 그 공잣말들이 현실에서 정말 살아 움직여야지 이게 법이거든요. 자, 악법도 법인가? 폭군도
폭군도 그냥 대통령이면은 그냥 참고 살아야 되느냐? 야, 성공한 쿠데타, 헌법을 깨부수고 국민을 쳐 죽이고 이러면서 정권을 장악한 사람은 그냥 둬야 되느냐? 그냥 둘 수밖에 없는가라는 문제예요. 자, 이 사례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뭐 대법원 이 판례를 만든다는 건 잘 아실 테고, 이제 헌법재판소도 이제 그러한 헌법 법률이 위헌되는지 여부를 보게 되는데, 자, 이런 게 있습니다. 2015년 2월 26일에 자,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 그 바람 핀 거죠, 그죠? 바람을 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이때의 바람은 정신적 바람이 육체적 바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그와 상관한 자, 그러니까 바람을 폈을 때, 제가 남자니까 남자가 다른 우리 와이프가 있는데 이걸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육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바람 폈어요. 그러면은 저도 처벌받고 이 상대방이 되는 분도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법률이 있습니다. 자,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법률이잖아요. 형법 241조에 있던 조문이에요.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했느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간통죄가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유효하다고 판단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몇 차례 걸쳐서 유효했다고 판단했던 시절이 있는데,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야, 이건 남녀 간의 문제인데, 개인 간의 문제인데, 그거를 국가가, 그러니까 형벌을 가한다는 말은 국가가 그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들어갈 수 있게 너무 많이 들어온 거다, 이거는. 그냥 바람 피고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사랑은 또 움직이는 거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형법적인 관여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민사적으로 책임까지 면하시주는 그건 아니에요. 이건 이 간통죄 조문 자체는 국가가 형벌을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헌법재판소는 여기까지 가는 것은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반한다라고 본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형법상으로는 국가의 개입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보고, 대신에 이제 민사적으로는 옛날부터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보는 게 이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였습니다.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법률이었지만 이게 악법이라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96년에 이렇게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1980년 광주 사태죠. 자, 5.18 그 전후에서 이제 그 당시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가 벗겨지신 전모 씨가 전모 씨의 지휘 아래 우리나라 군인들이 적군이 아니라 국민을 좁히고 총으로 쏘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여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되셨죠, 그죠?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그때 이제 그 분을 처벌할 수 있느냐는 대한 어떤 처벌하기 위한 목적의 법을 제정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처벌할 수 있다. 성공한 쿠데타라도 우리의 헌법적 가치에 반하면은 처벌할 수 있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요즘 미얀마 시끄럽잖아, 그죠? 뭐 그래서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되면은 다행인데 민주화되고 이러면 좋을 텐데 한번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그곳은. 자, 그런 상태에서 여튼 그런 폭군을 몰아낼 수 있느냐, 그 쿠데타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느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의 역량입니다. 그 나라 국민들의 역량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튼간에 좀 시간이 많이 걸렸죠. 198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지금 96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처벌할 수 있다 본 거니까 무려 뭐 16년, 15년 넘게 지났지만 여튼 그때 그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미얀마도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렇게 보면은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대통령을 시스템 내를 통해서 축출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가가지고 총칼로 대통령 보고 너 물러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법 외적인 방식이 아니라 법이 짜놓은 틀, 헌법이 짜놓은 틀 내에서 그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축출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이런 선례가 제가 이거 좀 드물다고 해서 거의 없다고 알고 있어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우리가 지금 성숙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가 한 행동이나 뭐 말 이런 것들이 헌법에 반하면은 이렇게 쫓겨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서 나와 있는 중요한 어떤 뭐 사건들이겠죠.
자, 밑에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숫자들을 쭉 써놨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헌법사적, 헌정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역사에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날입니다. 3월 1일 뭐 아실 거고요. 8월 15일도 그렇고 7월 17일은 제헌절이죠. 자, 4.19도 당시에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이제 엎은 날이죠. 5.16은 치욕의 날입니다. 이날은 이제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가 이제 정권을 찬탈한 날이 요 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1.6도 일종의 뭐라고 할까? 11.6은 그분이 돌아가신 날이죠. 최근에 이제 뭐 남산의 부장들인가라고 하는 영화에 나왔던 그때가 11.6입니다. 자, 12.12도 일종의 그 전두환 씨가 그 군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짓을 했던 그때고요. 5.18도 그 연장선에 있는 날이고 6월 10일은 1980년 6월 10일은 우리가 또 일종의 헌법 개정을 약속받은 날이게 됩니다. 헌법 개정 약속받는데 결정된 근거가 됐던 날이고 6.29가 6월 29일 날 요 같은 해입니다. 6월 10일 날 전 국민이 한번 들고 일어나니까 6월 29일 날 당시에 정권을 꽉 쥐고 있던 뭐 차기 대통령 유명했던 그 노태우라는 분이 헌법을 개정하겠다, 대통령을 국민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한 날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헌정사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헌법이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이제 복지국가 원리, 뭐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는데, 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여러 사회적 문제, 자,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한때 뭐 야경국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국가는 되도록이면 개인의 일에 개입하지 말라 것을 강조하던 시대가 있었죠. 그때만 해도 이제 한참 왕이 모든 일에 이것저것 막 개입하고 그러니까는 야, 왕, 너 이제 거기 가만히 있어. 이게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우리들끼리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간섭하냐라고 해가지고 국가는 그냥 가만히 뭐 최소한만 이제 개입하라는 주의가 양형것이 됐고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스크랩 과제를 이제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데 많은 선배들이 신문에 나와 있는 그 기사를 스크랩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점이 있고 본인들이 대부분의 솔루션을 적는데 그 솔루션의 파랄이 뭐냐면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거였어요. 옛날 야경 국가 시대에 사고는 야경 국가 시대에는 국가는 정말 야경, 그러니까 와치독만 되라는 거는 그냥 감시만 잘 해주면 되지 국민은 그냥 이렇게 신체적으로나 뭐 재산만 잘 지켜주면 이제 국민이 하는 일 간섭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물론 국민들끼리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간섭하지 말라는 건데 근데 지금은 모든 일에서 여러분들 선배 몇 년인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나중에 쓰다 보면은 이 스크랩 과제 쓰다 보면은 결론은 대부분 국가가 더 이렇게 나서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국가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 국가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거죠. 복지국가 원리도 그런 겁니다.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자, 이게 복지국가 원리의 현대적인 이제 국가관이 옛날과는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국가가 좀 더 많이 개입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뭐랄까 헌법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 에키시드를 한번 쭉 살펴봤어요. 에키시드 요런 말씀만 헌법의 정수라고 해야 되나 그것만 이제 소개시킨 건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경영학, 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야 그러면은 헌법의 내가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도 있겠죠. 하나는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건 시민의 교양이라는 겁니다. 헌법이 뭔지 알고 있어야 우리나라 국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적어도 한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교양이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탄핵됐을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박 대통령이 뭘 하든지 최순실이 뭘 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었겠냐고 대부분 다 살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리고 어딘가에서 그 대통령의 수하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삥을 뜯고 다니고 기업들을 괴롭히고 누군가는
아버지, 부모님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그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막 남용하더라도 그냥 다 당하고 사는 거였을 거예요. 근데 이전 정도의 교양이 있으니까 그박 대통령 사태 때 다들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으로 나왔던 겁니다. 자, 그게 이제 한 가지가 요소가 됐고요. 나머지 또 다른 한 가지 여기 적힌 것처럼 자, 이 비즈니스와 헌법은 무슨 관계냐? 자,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나라 지금 헌법적인 가치가 충분히 잘 돌아가고 있죠. 옛날보다 어때? 국가가 나서서 이제 삥을 뜯고 이런 일이 없겠죠, 그죠? 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국가가 난데없이 와가지고 대통령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삥을 뜯어가는 일이 생기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야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저기 선진 제국에 살고 있는 많은 나라, 돈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올까요? 안 올 겁니다. 자기들이 왔는데 와서 이렇게 비즈니스 하러 왔는데 돈 벌러 갔는데 삥 뜯어가는데 누가 그거를 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헌법적인 환경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더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자, 우리나라도 외국에 투자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나라의 헌법 환경이 개판이야. 일테면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 미얀마도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자, 그런 환경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지 않았다면은, 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뭔가 기업이 뭔가 투자를 하고 그걸 운영하고 굴리는 데 있어서 굉장한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쿠팡에 관해서 얘기할 때도, 뭐 쿠팡은 괜찮은데, 그나마 법적인 검토를 잘해가지고 지금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했는데, 타다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타다는 처음에 법적인 부분을 잘 이렇게 만들어 가다가 결국 일종의 국민정서법이라는 것에 걸려서 국회가 법을 바꿔버리는 바람에 완전히 그냥 비즈니스 모델이 날라가 버렸잖아요. 외국에 투자해서 했는데 그 나라의 어떤 헌법이나 규범적 내용에 있어서 충분히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뭐 때로는 뭔가 투자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렇게 그 안 좋은 환경들이 조성되고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게 뭔가 안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데서 장애가 그러면은 투자하는데 굉장히 꺼려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어도 이 규범적인 환경, 그러니까 법치라는 문화가 갖춰져 있느냐, 민주주의라는 것이 갖춰져 있는 것은 외국에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치가 꽃피운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가 있을 때 어디에 투자를 하겠느냐 겁니다. 자, 적어도 법치가 있다는 말은 법이 다스려진다는 말은 이거는 명문으로 규정이 나와 있는 것에 따라서 국가가 굴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규정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고 사람을 어떻게 이런 것들이 법률에 쫙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프로세스를, 어떤 절차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반응할지에 대한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법에 나와 있는데도 굴러가니까. 그러니까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되지. 변호사 물어봤는데, 대한민국은 자, 요런 형태로 굴러갑니다라고 의견을 받으면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법치가 꽃피우지 못한 나라는 어떻게 돼요?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자, 우리나라 법은 일단 요렇게 돼 있습니다. 까지 얘기해 주겠죠. 그런데 이거를 말씀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저쪽에 가시면은 저분은 이렇게 밤에 저기 큰 음식점에서 만나서 술 한잔 하시면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신다고 하던데 점점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치가 없는 나라는 결국 법치가 아니라 인치를 하는 나라죠. 인치. 사람이 지배하는 문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권력자가 지배하는 문화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곳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법이 소용이 없죠. 변호사에게 가서 물어보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 나라 권력자의 끈앞풀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지. 그럼 그 끈앞풀에게 가서 잘 물어봐가지고 권력자에게 잘 보이면은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비를 열심히 하면 잘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권력자가 고꾸라지면 어떻게 돼? 다음 권력자에게 또 가서 또 잘 보여야지. 아니면 나도 같이 고꾸라지거나. 자, 전혀 예측 가능성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그게 헌법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보고 내려가는 연습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말이 빨랐는데 조금 빨리 끝나네, 뭐 시간이. 자, 출석 확인을 겸한 과제입니다. 오늘은 이제 2개의 과제를 준비했는데 아마 요거 챙겨보면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하나는 아까 헌법 전문을 알아봤죠. 그건 제정헌법이었어요. 1948년에 만들 때. 그리고 지금 헌법은 1987년에 만든 헌법입니다. 그게 이제 현행 헌법인데 현행 헌법의 전문을 한번 보세요. 아까는 읽어본 거는 1948년 걸 아까 읽어본 거예요. 수업 시간에 제가 읽어본 거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을 읽어보시고 그 읽어보다가 여러분이 생각에 가장 멋진 구절이 뭔지, 그리고 그 구절이 가장 멋있다고 생각한 이유가 뭔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 헌법 전문을 일단 긁어서 매일 본문에 붙여. 그리고 가장 멋진 구절에 여러분이 일단 밑줄을 그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헌법 전문 밑에 보면은 1조에 이제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전문들 좀 지나면은 국민의 권리 의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조부터 37조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이런 권리가 있구나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는 여러분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처음 보는 것도 있을 거고, 와, 우리나라가 이런 것까지 챙겼나? 이런 생각을 할 조문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조문들 쭉 보시면서 뭐 당연히 이제 뭐 여러분 생각 기본적으로 누구나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도 있을 거고 한데 요즘 시대 여러분들이 요즘 시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여러분이 봤을 때 특히 더 강조되고 우리가 한 번 더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생각이 드는 이 조항을 찾아서 그 조항만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고요. 전문을 여기다 붙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유를 같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과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보시면은 헌법 쭉 읽어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아마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아무도 읽어보라고 하지 않잖아요. 살아보면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조문만 제가 이제 얘기하는 이게 기본권에 관한 조항들입니다. 자, 특히 요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냥 뭐 제일 시시한 답이 뭐냐면 행복 추구권 10조에 행복 추구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인간의 존엄과 같이 요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여튼간에 그 이유를 여러분이 한번 보고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내일 오후 6시까지 보내주시고요. 자, 누차 얘기했듯이 첨부 파일 쓰지 마시고 그다음에 학과 학번 이름 꼭 메일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번 주 두 번째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